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 작품으로는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은 노벨 문학상 수상작으로 앙드레 지드의 여러 작품들이 그의 실생활을 바탕으로 쓰여졌듯이 이 작품 또한 자신의 실생활을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제롬과 그의 사촌 누이인 알리사는 어렸을 때부터 온정을 느끼며 지내게 됩니다. 차츰 성장의 감에 따라 온정은 이성 간의 애틋한 사랑으로 바뀌어 가죠. 어느 날 조그만 예배당에서 보티의 목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설교를 들은 제롬과 알리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이것으로 한 권의 책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이야기를 체험하는 데는 내 모든 힘과 기력을 바치고 소모해야만 했다. 그래서 난 그저 꾸밈 없이 내 추억들을 써보려 한다. 설사 그것들이 군데군데 조각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깊거나 잊기 위해 새로 이야기를 지어내는 그런 짓은 결코 하지 않겠다. 그렇게 추억들을 꾸미느라고 쏟는 노력이 내가 이 추억을 이야기함으로써 발견하고 싶은 마지막 즐거움을 방해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를 여의었을 때 나는 12살도 채 못 됐었다. 아버지가 의사로 계시던 르아브르에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마음을 붙드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나의 학업도 좀 더 좋게 끝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어머니는 파리에 와서 살기로 결정하였다. 어머니는 룩상부르 공원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빌렸고 미스 애슈브르통이 와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다. 가족이라곤 아무도 없던 미스 플로라 애슈브로통은 처음엔 어머니의 가정교사였는데 나중엔 말벗이 되더니 마침내는 친구가 되었다. 한결같이 온화하고 슬픈 표정에 지금도 상복 차림을 한 것으로 밖에는 기억되지 않는 이 두 여인네 곁에서 살았던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된 후로 생각되는 어느 날 어머니는 모자의 검은 리본을 연보랏빛 리본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엄마, 그 빛깔은 정말 엄마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그 다음 날 어머니는 다시 검정 리본을 달고 계셨다. 허약 체질이었던 나를 피곤케 하지 않으시려는 어머니와 미스 애슈브르통의 정성에도 내가 한낱 게으름뱅이로 전락하지 않은 것은 진정으로 내가 공부하는데 재미를 붙였기 때문이다. 봄 날씨가 화창해지자마자 이 도시가 날 창백하게 만든다며 두 분은 내가 그 도시를 떠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셨다. 그래서 매년 6월 중순경이면 여름마다 나의 비콜랭 외삼촌이 맞아주는 르아브르 부근의 퐁그 주마르로 우리는 출발했다. 그다지 크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노르망디 지방의 다른 정원과 별반 다를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정원 안에 자리 잡은 3층의 하얀 비콜랭 별장은 15세기 시대의 그 숱한 시골 별장들과 흡사했다. 동쪽으로는 정원을 향해 20개 남짓한 큼직한 창들이 나 있고 뒤쪽에도
그만큼의 창들이 나 있다. 하지만 양쪽 곁으로는 창이 하나도 없었다. 창에는 작은 유리들이 끼어 있는데 갈아 끼운 지 얼마 안 된 몇 개의 유리는 옆에 푸르고 흐릿해 보이는 해묵은 유리 가운데서 너무나 맑아 보였다. 어떤 것들은 집안 어른들이 거품이라고 부르는 흠이 있어서 그것들을 통해 보면 나무는 비틀거리고 그 앞으로 지나가는 우체부는 갑작스레 혹이 달리기도 했다. 긴 네모꼴의 정원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집 앞쪽으로 그늘이 지는 널찍한 잔디밭을 이루고 모래와 자갈이 깔린 좁은 길이 잔디밭의 둘레를 이루어 이쪽에서는 담이 낮아 정원을 둘러싼 농가의 앞마당이 보였다. 그 앞마당은 이 마을의 방식대로 너도밤나무가 심어져 있는 큰 길로 경계를 이루었고 집 뒤 서쪽으로 정원이 한결 시원스레 펼쳐졌다. 꽃이 만발한 오솔길이 남쪽에 있는 과목에 가지런한 가지들 앞으로 나 있어 포르투갈산 월계수의 두터운 장막과 몇 그루 나무들에 의해 바닷바람을 피했다. 북쪽 담을 따르는 또 하나의 오솔길은 나뭇가지들 사이로 사라졌는데 내 사촌 누이들은 그 길을 어두운 길이라고 부르며 저녁놀이 쓰러진 다음이면 감히 그 길로 들어서려고 하지 않았다. 이 두 길은 채소밭으로 통하고 층계를 몇 개 내려서면 그 채소밭은 아래 정원으로 이어졌다. 또 채소밭의 구석 쪽으로 자그마한 비밀의 문이 뚫려 있는 담 맞은편으로 벌채림이 보이는데 너도 밤나무가 늘어선 길이 좌우로 그곳까지 닿고 있다. 서쪽 현관 층계에서 보면 이 숲 너머로 고원이 보이고 고원을 뒤덮고 있는 농장의 수확물을 감탄스레 바라보게 된다. 지평선 쪽으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작은 마을의 교회가 있고 해질 무렵 바람이 잔잔할 때면 마을의 몇몇 집에서 오르는 연기도 보인다. 아름다운 여름날 저녁이면 언제나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아래 정원으로 내려갔다. 그 작은 비밀문을 통해 나가서 그 지방 일부분이 내려다 보이는 너도밤나무 가로수 길의 벤치까지 가는 것이었다. 거기 폐광이 된 2회 암갱의 초가지붕 근처에 있는 벤치에는 외삼촌과 어머니 그리고 미스 애슈브르통이 종종 앉아있곤 했다. 우리 앞에 보이는 작은 계곡은 안개로 가득 차 있고 저 멀리에 있는 숲 위로 하늘은 붉게 물들어갔다. 그런 다음에도 우리는 이미 어둑어둑해진 정원 깊숙이에서 늦게까지 시간을 보냈다. 우리가 다시 집안에 들어와 보면 우리와 함께 한 번도 외출을 해본 적이 없는 외숙모가 응접실에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들에게는 이것으로 저녁 시간이 끝나는 것이었지만 가끔 우리는 우리들의 침실에서 한참 후에 부모님들이 올라오시는 발소리를 들을 때까지 책을 읽곤 하였다.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간을 공부방에서 보냈다. 그곳은 외삼촌의 서재로서 책상들이 놓여져 있었다. 외사촌 동생 로베르와 나는 나란히 앉아 공부하였고 등 뒤에선 줄리에트와 알리사가 공부하였다. 알리사는 나보다 2살 위고 줄리에트는 1살 아래, 로베르는 우리 4사람 가운데서 가장 어렸다. 여기서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은 단지 나의 어린 날들의 추억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와 관계 있는 것들 뿐이다. 사실상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해 부터이다. 집안의 불행과 내 자신의 슬픔 때문이 아니라면 적어도 어머니의 슬픔을 보아서 그런지
몹시 자극을 받은 나의 감수성은 나에게 새로운 감정을 일으켰고, 그래서 나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상당히 조숙했다. 그해 우리가 다시 퐁그즈마리에 갔을 때 줄리에트와 로베르가 내게는 퍽 어려 보였다. 하지만 알리사를 보자 우리들은 이제 어린애들이 아니라는 걸 갑자기 느꼈던 것이다. 그렇다. 그것은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해가 분명하다. 이러한 내 기억을 확신시키는 것은 우리가 도착한 직후에 미스 애슈브르톤과 어머니가 나누던 그 대화이다. 어머니가 그의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던 방에 난 아무 생각 없이 들어섰다. 이야기는 외숙모에 관한 것으로 외숙모가 상복을 입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입었다고 해도 벌써 벗었다는 데 대해 어머니는 노여워하고 있었다. 사실 어머니가 밝은 옷차림을 한 것만큼이나 비콜랭 외숙모가 상복 차림을 한 걸 상상하기란 나에게는 불가능했다. 우리가 도착하던 그날, 지금 내가 기억하는 바로는 리실 비콜랭은 모슬린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타협적인 미스 애쉬브르통은 어머니의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러면서 애쉬브르통은 조심스럽게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었다. 어쨌든 흰색의 옷도 상복 차림이긴 하지요. 그럼 그녀의 어깨에 걸친 붉은 숄도 상복 차림이라고 하실 참인가요, 플로라? 당신은 지금 내 화에 부채질을 하고 계시는군요. 하고 어머니는 소리를 질렀다. 내가 여름방학 동안밖에 외숙모를 보지 못해서 그런지 언제나 내 눈에 익숙해진 가볍고 넓게 파진 웃옷은 분명 여름의 더위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외숙모가 드러낸 어깨에 걸친 숄에 불타는 듯한 빛깔보다도 더욱 어머니를 화나게 했던 것은 가슴을 그처럼 깊이 파낸 점이었다. 레실 비콜랭은 몹시 아름다웠다. 내가 간직하고 있는 외숙모의 작은 초상은 그 당시의 외숙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녀는 자기 딸들의 맏언니로나 보일 만큼 젊은 모습으로 비스듬히 앉아서 노상 버릇처럼 하는 포즈로 얼굴을 왼손으로 갸우뚱 개고 새끼손가락을 일부러 멋있게 입술가로 굽히고 있었다. 오리 굵은 헤어네트가 목덜미 위로 반쯤 흘러내린 곱슬머리 다발을 받치고 있고 우독 깃 사이에 둥글게 패인 곳엔 검정 빌로드로 만든 느슨한 목걸이에 이탈리아식 모자이크에 메달이 달려 있었다. 큼직한 매듭이 흔들리는 검정 빌로드의 허리띠, 모자뿐으로 의자 등거리에다 걸어두던 차양이 넓은 부드러운 밀짚 모자, 이 모든 것들이 외숙모의 모습을 더욱 앳되게 하는 것이었다. 쭉 내려뜨린 오른손은 펴지 않은 책을 하나 든 채 말이다. 르실 비콜랭은 식민지 태생으로 부모가 누군지 모르거나 아니면 아주 일찍이 여의었거나 했다. 어머니가 훗날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로는 내버려졌거나 고아였는데 그때까지 아이가 없던 보티의 목사 가족에 의해 거두어졌다가 얼마 후 그들이 마르티니크를 떠나게 되자 비콜랭 가문이 정착해 살던 르아부르로 데려왔다는 것이다. 보티의 댁과 비콜랭 댁은 서로 내왕이 많은 사이였다. 나의 외삼촌은 그 무렵 외국에 있는 은행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가 나이 어린 리시를 보게 된 건 그로부터 3년째 되던 해인 그가 가족들 곁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그 여자에게 홀딱 반해버린 외삼촌이 그만 구원하는 바람에 부모들이며 어머니의 속을 어지간히 썩혔다고 한다. 그때 리실은 16살이었다. 그러는 동안 보티의 부인은 애를 둘이나 갖게 되었고 날이 갈수록 점점 이상한 성격을 띠어가는
이 수양딸이 애들에게 끼칠 영향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가진 재산도 넉넉하지 못했고 이런 모든 것이 보티의 댁에서 외삼촌의 청혼을 즐거이 받아들이게 된 연유라고 어머니께서 들려주었다. 덧붙여서 내가 짐작해보면 그 젊은 리실이 그들을 몹시 곤란하게 하기 시작했을 거라는 것이다. 르아부르 사교계를 꽤 잘 아는 나로서는 그처럼 매혹적인 처녀에게 남들이 어떻게 대했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보티의 목사는 온유하고 조심성이 있으며 동시에 어수룩해서 속임수에 도무지 감당을 못하고 악한 짓에 대해서도 전혀 무력한 위인이란 걸 나중에야 알았는데 이 어지신 분이 필경 궁지에 몰렸을 것이 틀림없었다. 보티의 부인에 관해선 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 부인은 넷째 아이, 거의 나와 같은 나이로 후에 나의 친구가 될 아이를 해산하다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리실 비콜랭은 우리 생활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점심때가 지난 다음에야 겨우 방에서 내려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내 소파나 해먹에 길게 누웠다가 저녁때가 되어서야 지친 듯이 일어나곤 했다. 그녀는 이따금씩 전혀 윤기라고는 없는 자기 이마에다 마치 땀이라도 훔치려는 듯이 손수건을 갖다 대곤 하였다. 이 손수건의 섬세함과 꽃향기라기보다는 은은한 과일향기 같은 그 내음은 나를 경탄시키기에 충분했다. 가끔 그녀는 허리띠에서 시계줄에 여러 가지 놀이개와 함께 달려있는 은재 뚜껑이 달린 조그마한 거울을 꺼내곤 하였다. 그녀는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손가락을 하나 입술에 갖다 대어 침을 조금 묻혀가지곤 눈꼬리를 축이는 것이었다. 대체로 그녀는 책을 들고 있었지만 거의 언제나 펴지 않은 채였고 책 속에는 조가비로 만든 페이퍼 나이프 겸용 서표가 끼어 있었다. 누가 가까이 다가가도 그녀는 여전히 공상에 빠져 누군지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힘없이 나른해진 것 같은 손에서 소파의 팔걸이나 스커트의 주름 사이에서 손수건이나 책 아니면 무슨 꽃이나 서표 같은 것들이 떨어지곤 하였다. 어느 날 그 책을 주워들다가 지금 나는 소년 시절의 한 추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시집인 것을 보고는 얼굴을 붉혔다. 식사가 끝난 저녁에도 리셸 비콜링은 우리들이 있는 가족 테이블에 오지 않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흥겨운 듯 쇼팽의 느린 마주르카를 치곤 하였다. 때로는 박자를 무시하고 어떤 화음을 누른 채 꼼짝 않고 가만히 있기도 하였다. 난 외숙모 곁에선 어떤 야릇한 거북스러움, 일종의 탐미와 두려움이 뒤섞인 불안한 감정을 느끼곤 했다. 아마도 알 수 없는 어떤 본능이 외숙모를 경계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외숙모는 플로라 애슈 브루통과 어머니를 멸시하고 있다는 것과 미스 애슈 브루통이 그녀를 두려워하고 어머니 또한 그녀를 좋아하지 않고 있다는 걸 난 느끼고 있었다. 리실 비콜링 외숙모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원망하지도 않으며 당신이 내게 얼마나 못된 짓을 저질렀는지도 잠시 잊고 싶은 마음입니다. 적어도 나는 아무런 노여움 없이 당신에 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해 여름의 어느 날, 어쩌면 그 다음의 일지도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언제나 똑같은 배경이므로 겹쳐진 내 추억들은 때때로 혼동을 일으킨다. 나는 책을 한 권 찾으려고 응접실에 들어갔다. 외숙모가 거기 계셨다. 나는 곧바로 돌아 나오려고 했다. 보통 때는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 같던 외숙모가
나를 불렀다. 왜 그렇게 빨리 내빼려고 하지? 제롬, 내가 무서우니?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나는 외숙모 곁으로 가까이 갔다. 억지로 외숙모에게 웃어 보이고 손도 내밀었다. 외숙모는 한 손으로 내 손을 감싸쥐고 다른 손으론 나의 뺨을 어루만졌다. 어쩜 내 어머니는 이처럼 옷을 흉하게 입힌담? 가엾게도. 그때 나는 깃이 널따란 세일러복 같은 것을 입고 있었다. 외숙모는 그 옷을 만지작거렸다. 세일러복의 칼라는 훨씬 더 젖혀 입는 거야. 외숙모는 내 셔츠 단추를 풀면서 말했다. 자, 보렴. 이렇게 하는 게 한결 나아 보이지 않니? 그리고는 그 조그마한 거울을 꺼내면서 자기의 얼굴에다 내 얼굴을 끌어당기고는 드러낸 팔로 내 목을 감더니 반쯤 열린 내 셔츠 속으로 손을 미끄러뜨려 웃으면서 간지럽지 않느냐고 묻더니 손을 더 깊숙이 아래로 밀어넣었다. 내가 하도 갑작스레 펄쩍 뛰는 바람에 그 세일러복이 그만 찢어지고 말았다. 내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어머나, 저런 바보 좀 봐! 라고 외숙모가 소리치는 사이에 나는 몸을 빼서 달아났다. 그리곤 정원 구석까지 도망쳐와서는 거기서 채소밭에 조그만 빗물통에 손수건을 적셔 이마를 닦고 볼이랑 목덜미 할 것 없이 외숙모가 만졌던 곳은 전부 다 닦고 문질렀다. 때때로 르실 뷰콜랭에게는 그 발작이 일어났다. 발작은 갑자기 일어나서 온 집안을 놀라게 하는 것이었다. 미스 에스 브루통이 부랴부랴 애들을 데리고 나가 돌봤지만 도저히 침실이나 응접실에서 새어나오는 그 무서운 고함 소리를 애들이 못 듣게 막을 수는 없었다. 외삼촌이 미친 사람처럼 수건이나 오드 콜로뉴나 에테르 등을 찾느라고 복도를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저녁 때가 다 되도록 아직도 외숙모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자 외삼촌은 줄곧 걱정에 잠겨 늑수그레한 안색을 하고 있었다. 발작이 거의 끝나갈 즈음이면 리실 뷰콜랭은 아이들을 자기 가까이 부르곤 하였다. 로베르와 줄리에트만을. 그러나 알리사를 부른 적은 결코 없었다. 이런 우울한 날이면 알리사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그녀의 아버지가 때때로 그녀를 보기 위해 찾아가곤 했다. 외삼촌은 가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다. 외숙모의 발작은 하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발작이 유별나게 심했던 어느 날 저녁, 나는 응접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 어머니 방에 어머니와 함께 들어앉아 있는데 주인님, 빨리 내려오세요. 마님이 지금 돌아가시려고 해요. 라고 식모가 소리치며 복도를 달려가는 소리를 들었다. 외삼촌은 알리사의 방에 올라가 있었다. 어머니가 외삼촌을 부르러 나갔다. 한 15분쯤 후 내가 있던 방에 열려진 창 앞을 무심히 두 분이 지나갈 때 어머니의 말소리가 내게 들려왔다. 내게 말해둔다만 이건 모두 연극이야. 그리고 몇 번이나 음절을 똑똑히 떼어 발음하며 연극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방학이 끝날 무렵에 있었던 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해 되던 때였다. 이 일이 있은 후 나는 오랫동안 외숙모를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 집안을 뒤집어 놓은 그 슬픈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에 그리고 그러한 결말이 나기 조금 앞서 내가 리실 뷰콜랭에 대해 느끼던 복잡하고도 막연한 느낌을 뚜렷한 증오감으로 만들어버린 한 우연하고도 사소한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의 외사촌 누이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가 된 듯 싶다. 알리샤 비콜랭이 예뻤었다는 걸 나는 그때까지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 곁에 있으면 단순한 아름다움보다는 어떤 매력 때문에 조심스러워지곤 했다. 확실히 그녀는 자기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 그러나 그 눈매가 그녀의 어머니와는 퍽 달랐기 때문에 난 그들이 닮았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던 것이다. 나는 지금 그녀의 얼굴 모습을 전혀 표현할 수 없다. 얼굴 윤곽이며 눈동자의 빛깔마저도 생각해낼 수 없다. 다만 생각나는 것은 그 무렵에 벌써 수심이 서려 있던 그 미소 짓는 표정과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리며 유난히도 눈과 떨어져서 올라붙은 그 눈썹의 선이 기억날 뿐이다. 그러한 눈썹을 나는 어디서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다만 단테 시대의 프로렌스의 작은 입상에서나 보았을 뿐, 그래서 난 어린 시절의 베아트리체도 그처럼 아주 커다란 후선을 그린 눈썹이었으리라고 상상한다. 그 눈썹은 그녀의 눈매에, 아니 몸 전체에 근심스러우면서도 남을 믿는 듯한 질문의 표정, 그렇다 열정적인 질문의 표정을 띠게 해주었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만 물음이며 또 기다림이었던 것이다. 이런 물음이 어떻게 날 사로잡았으며 나의 생애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나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어쩌면 줄리에트가 더 예뻐 보일 수도 있었다. 그녀에게선 즐거움과 건강이 눈부시게 빛을 내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녀의 아름다움은 언니의 매력에 비하면 외형적이고 누구에게나 단번에 드러나는 것 같았다. 외사촌 로베르에 대해 말하면 특별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성격이었다. 그저 거의 내 또래의 한 사내 아이였을 뿐이다. 나는 줄리에트와 로베르와는 어울려 놀았고 알리사와는 이야기를 하였다. 알리사는 우리들의 놀이에 거의 끼어들지 않았다. 아무리 아득한 과거 속에 다시 잠겨보아도 진지하고 부드럽게 미소를 띤 채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밖엔 떠오르지 않는다. 우리는 무엇에 관해 이야기를 하였던가? 어린애들 둘이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란 무엇에 관해서일까? 이제 곧 당신들에게 그걸 이야기하겠다. 하지만 우선 다시는 외숙모의 얘기를 꺼내지 않아도 되게끔 그녀에 관한 이야기를 다 끝내버리고 싶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해 되던 때 나와 어머니는 부활절 휴가를 보내려고 르아부르에 갔었다. 시내에서 매우 비좁게 살고 있던 비콜랭 외삼촌 댁에 머무르지 않고 한결 집이 넓은 큰 이모 댁에서 지내게 되었다. 좀처럼 만나볼 기회가 없었던 플랑티의 이모는 오래전부터 과부로 지내고 있었다. 나보다 나이가 많고 또 성격도 전혀 다른 이모의 아이들을 나는 겨우 얼굴이나 아는 정도였다. 르아부르에서 사람들이 플랑티에 댁이라고 부르는 이모 댁은 시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기슭이라고 불리는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의 중턱쯤에 있었다. 비콜랭 외삼촌 댁은 상가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가파른 언덕만 넘어가면 아주 순식간에 왕래할 수 있었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 길을 뛰어내려 갔다가는 다시 기어오르곤 했다. 그날 나는 외삼촌 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식사가 끝나고 얼마 안 되어서 외삼촌은 외출을 했다. 나는 그의 사무실까지 따라갔다가 다시 어머니를 찾으러 플랑티의 댁으로 올라갔다. 가서 보니 어머니는 이모와 함께 외출을 하셨고 저녁 식사 때에나 돌아오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곧장 시내로 다시 내려왔다.
시내를 내 멋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건 자주 있는 일이 아니어서 나는 부둣가로 나갔다. 부두는 바다 안개로 침울해 보였다. 한 두어 시간 선창가를 쏘다녔다. 갑자기 이제 방금 작별하고 온 알리사를 불쑥 찾아가서 깜짝 놀래주고 싶은 충동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다름박질하여 시내를 가로질러 가서 비콜랭 댁의 초인종을 눌렀다. 이미 나는 층계 위를 뛰어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내게 문을 열어준 하녀가 나를 가로막고 말했다. 제롬 도련님,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시라니까요. 마님이 발작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나 난 뿌리치고 올라갔다. 내가 만나러 온 건 외숙모가 아니니까. 알리사의 방은 4층이고 2층엔 응접실과 식당, 3층엔 외숙모의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서 말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방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앞을 지나가야만 했다. 한 줄기 불빛이 방에서 흘러나와 층계참을 가로질렀다. 들킬까봐 두려워서 잠시 망설이다가 몸을 숨겼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것을 보고 아연 실색해버렸다. 커튼이 내려져 있기는 했지만 2개의 갈대 촛대에 꽂힌 촛불이 즐거운 빛을 펼치고 있는 방 한가운데에 외숙모가 긴 의자에 누워있고 그 발 밑에 로베르와 줄리에트, 외숙모 뒤에는 중이 군복을 입은 낯선 한 젊은 사내가 있었다. 그 2아이가 그곳에 있었다는 건 지금 생각해보면 망측한 일이지만 그 무렵에 순진한 나로서는 오히려 그게 안심이 되었다.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런 말을 되풀이하는 그 낯선 사람을 애들은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었다. 비콜랭, 비콜랭, 내게 양이 한 마리 있었다면 나는 틀림없이 비콜랭이라고 부를걸. 못가란 의미의 비콜랭이란 말을 흉내낸 농담. 외숙모조차 깔깔대고 웃고 있었다. 나는 외숙모가 젊은 사나이에게 담배 한 대를 내밀자 그가 불을 붙이고 외숙모가 몇 모금 빠는 것을 보았다. 담배가 방바닥에 떨어졌다. 사내는 담배를 주우려고 달려나오다가 외숙모의 숄에 발이 감긴 척하면서 외숙모의 앞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었다. 우스꽝스러운 이 연극 덕택으로 난 들키지 않고 4층으로 올라갔다. 드디어 알리사의 방문 앞에 서게 되었다. 잠시 기다렸다. 웃음소리와 떠들썩하는 소리가 아래층으로부터 들려왔다. 아마도 그 소리가 내 노크 소리를 덮어버렸는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나는 문을 밀었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방 안은 몹시 어두워 얼른 알리사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알리사는 저무는 햇살이 스며드는 창문을 등지고 침대 머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내가 가까이 가자 그녀는 고개를 돌렸지만 일어서지는 않고 조용히 소곤거리듯 말했다. 오, 제롬, 왜 돌아왔니? 나는 키스를 하려고 몸을 굽혔다. 그녀의 얼굴은 온통 눈물로 젖어 있었다. 이 순간이 나의 일생을 결정짓고 말았다. 지금도 나는 괴로워하지 않고 그 순간을 회상할 수가 없다. 물론 나는 알리사가 괴로워하는 원인이 무엇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슬픔이 팔딱거리는 이 작은 영혼과 오열로 온통 흔들리는 연약한 이 육신에게는 너무나 벅찬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다. 나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알리사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나는 내 가슴 속에서 솟구치는 그 격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다만 그녀의 머리를 내 가슴에 끌어안고
내 영혼이 흐르고 있는 입술을 그녀의 이마에 대고 있었다. 사랑과 연민에 취하고 감격과 희생과 정성이 뒤섞인 어떤 막연한 감정에 잠겨 나는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에게 호소하였고 이제는 내 삶의 목적이 다만 두려움과 악과 삶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내 몸을 바치기로 하였다. 기도로 가득 찬 나도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 나는 그녀를 내 몸으로 보호하듯 감싸 안았다. 어렴풋이 그녀가 말하는 걸 나는 들었다. 제롬, 그들이 너를 못 보았지. 그렇지. 자, 빨리 가. 그들이 너를 보아선 안 돼. 그리고는 더 낮은 소리로 또 이렇게 말했다. 제롬,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가엾은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시니. 그래서 나는 어머니에게조차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하지만 플랑티의 이모가 어머니와 끊임없이 하던 그 수근거림, 두 분의 안절부절 못하며 근심스러워하고 무언지 숨기는 듯하던 모습이며 밀담하는 곳에 내가 가까이 갈 때마다 예, 저리 가서 놀려무나 하시면서 나를 멀리 하시던 일, 이 모든 것이 그분들도 비콜랭 댁의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우리가 파리에 돌아오자마자 한 장의 전보가 어머니를 다시 르아부르로 불렀다. 외숙모가 달아나 버렸다는 것이었다. 누구와 함께요? 라고 나는 어머니가 나를 맡긴 미스 애쉬브루통에게 물었다. 예, 그건 어머님께나 여쭤보렴. 난 내게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구나. 라고 이 사건에 어리둥절해진 나이 많은 정다운 친구는 말하였다. 이틀 후 그녀와 나는 어머니를 쫓아가기 위하여 출발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그러니 나는 다음 날 외사촌 누이들을 교회에서 만날 것이었다. 내 마음은 오직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 내 어린 마음에는 우리가 이런 장소에서 만남으로써 우리들의 재회가 신성화된다는 것이 몹시 대견스러웠다. 아무튼 외숙모에 대해선 별로 관심도 없었고 어머니에게도 캐묻지 않는 것이 체면상 좋을 듯 싶었다. 그날 아침 조그마한 예배당에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다. 보티의 목사는 아마 일부러 그런 것이겠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을 묵도를 위한 설교 재료로 택하였다. 알리사는 나보다 몇 자리 앞에 있었다. 나는 그녀의 옆모습만을 보았다. 나는 내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온 정신을 기울여 듣고 있는 그 말씀도 그녀를 거쳐서 듣는 듯 싶었다. 외삼촌은 어머니 곁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목사는 먼저 전 구절을 다 읽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고 나서 주제를 분명하게 나누어 밝혀 말하면서 우선 첫째로 넓은 길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나는 멍하게 꿈속에서처럼 외숙모의 방을 다시 회상하고 있었다. 드러누운 채 웃고 있던 외숙모와 역시 웃고 있던 번지르르한 장교를 그려보았다. 웃음이니 즐거움이니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쾌하고 모욕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죄악의 가증스러운 과장인 것 같이 여겨졌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보티의 목사는 계속해서 설교를 해나갔다.
이어 자세히 설명함에 따라 난 히덕거리며 웃으면서 앞으로 나가며 행렬을 이루는 화려한 차림새의 군중을 보았다. 나는 그런 행렬에 낄 수도 없겠지만 끼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들과 함께 걸어나갈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알리사로부터 나를 더 멀리 떼어놓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목사는 인용구의 첫 대목을 되풀이했고 나는 애써서 들어가야 할 그 좁은 문을 보았다. 내가 잠겨있던 꿈속에서 그 문을 흡사 일종의 금속 아변기처럼 상상하고는 그 속으로 힘써 들어가는 것이었다. 더할 수 없는 고통이긴 하지만 그 고통에 천국의 지복을 미리 느낄 수 있는 어떤 맛이 섞여 있는 그런 고통과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그 문은 다시 알리사의 바로 그 방문이 되는 것이었다.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나는 내 자신을 축소시키고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이기적인 것을 버리는 것이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죽기 때문이니라. 하고 보티의 목사는 계속했다. 그래서 난 모든 고행과 온갖 비애의 저 너머로 또 다른 하나의 순수하고 신비스러우며 맑고 깨끗한 천사의 기쁨을 내 영혼이 이미 목마르게 갈망하고 있는 그 기쁨을 상상하며 예감하는 것이었다. 내게는 그 기쁨이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운 바이올린의 선율과도 같았고 알리사의 심장과 내 심장이 타서 한데 말라붙는 날카로운 불길 같다고도 상상했다. 우리 두 사람은 묵시록이 말해주는 그런 하얀 옷들을 입고 서로 손을 잡고 똑같은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었다. 어린애의 이러한 꿈이 웃음을 자아내게 한들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인가? 나는 지금 조금의 거짓도 없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혹시 혼란을 일으킬 만한 것이 눈에 띈다면 그건 하나의 아주 뚜렷한 감정을 나타내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은 영상과 언어들에서 오는 것이리라.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보티의 목사는 끝을 맺었다. 목사는 어떻게 좁은 문을 찾아낼 수 있는가를 설명하였다.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나는 그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설교가 끝날 무렵 나는 너무나도 마음이 긴장되어 있어서 예배가 끝나자 곧 알리사를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뛰쳐나와 버렸다. 자랑스런 마음으로 벌써부터 내 결심을 나는 이미 결심해 버렸던 것이다. 시련에 부대끼게 하고 싶었고 당장에 그녀 곁을 떠남으로써 한결 그녀에게 갚아리라는 생각 때문이었다.